여러분, 혹시 고구마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이면 무조건 제일 먼저 찾는 음식이 군고구마일 만큼 고구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척박한 토양에서도 인간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토마토와 케일에 이어 고구마를 세계의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그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흰 액체를 얄라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소와 함께 장에 머물고 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배출하면서 변비 개선은 물론이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더불어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장 속의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의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대장학문학회와 대한암협회는 매년 9월을 대장암의 달로 지정하고 대장암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데다 기름진 서구의 음식이 더해지고 여기에 흡연과 음주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암 발병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평소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먹는 것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고구마를 섭취하면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질환과 폐암, 식도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고구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은 고구마 한 개당 약 13%가 들어있을 정도로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고구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먹는 것입니다. 혹시 고구마 중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는 병원균의 일종인 검은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은 고구마를 수확할 때 생긴 상처에 균이 침투해 발생하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생기는 병의 일종으로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몸에 섭취된다면 속이 메스껍고 고열과 복통, 설사,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무늬병은 전염성이 강해 고구마 전체의 독소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보관한 고구마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에 보관하실 때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검은무늬병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위에도 독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 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반점이 있는 곳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이미 고구마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으며 익혀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먹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나 아직 당뇨는 없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생고구마 그 자체만으로는 혈당 지수가 55 정도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 안에는 베타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고구마 안의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당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가당은 포도당이 2개 결합한 이당류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달달한 시럽이나 물엿, 올리고당에도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특히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익혀지는 찐 고구마와 다르게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활동 시간이 충분해져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달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고구마는 당뇨에 좋다고들 말하지만 그 고구마는 익힌 고구마가 아닌 생고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현미처럼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역시 금물인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드시고자 한다면 익힌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생고구마를 하루에 10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흡연을 하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인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고구마를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폐암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요. 따라서 흡연자분들은 되도록 베타카로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는 75%가 전분으로 이루어진 전분 덩어리인데 여기에 열을 가해서 익히게 되면 고구마의 질감이 물러지고 찐득해지죠. 먹다 보면 식감이 부드러워 얼마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찐득하고 물컹한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 음식물과 잘 섞이지 못해 소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 보니 소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속이 답답하고 얹힌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든 일을 마친 위장은 고구마를 꾸역꾸역 소장으로 내려보내려 하는데 소장에서는 당분 함량이 많은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려오다 보니 소장세포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보내라고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올라갈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한꺼번에 많은 당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음식이 그만 들어오도록 뇌가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고구마가 위장 속에 한참을 머물게 되고 위장 압력이 증가하면서 위장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식도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고구마만 먹었다 하면 속이 불편한 분들은 되도록 소량씩만 드시도록 하고 동치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동치미에 들어가는 무에는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로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밀라아제는 무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무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박씨 좋아하세요? 저는 호박씨 볶음, 호박씨 강정은 물론이고 호박씨 쿠키, 스프, 빵 등 호박씨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거트에도 넣어 먹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 영양 성분이 일품이라 잘 익은 늙은 호박이 많은 가을에 많이들 즐겨 드실 텐데요. 호박씨에는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에 도움을 주며 칼슘, 마그네슘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트륨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외국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체내에 축적될 염려가 적은 착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씨앗으로 알려지면서 간식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웰빙 식품이랍니다. 호박씨는 비록 작은 크기의 씨앗이지만 생명을 위한 영양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박 씨앗이 차가운 땅 속에서 싹을 키우고 새싹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박씨에는 망간,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칼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으면 당뇨병, 심장질환, 근육과 뼈 통증, 탈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박씨가 잦은 빈뇨나 요실금을 조절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년층을 포함해 노년층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빈뇨증과 요실금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변량이 적으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증이나 나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요실금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요실금 개선은 물론이고 야간 빈뇨 횟수까지 확실히 잡아주는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호박씨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호박씨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흰쌀이나 흰빵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피로와 배고픔을 증가시키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당뇨병 또는 비만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있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느리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호박씨가 제공하는 느린 에너지 공급과는 상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호박씨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흰빵을 베이스로 한 샌드위치에 호박씨를 추가해 먹었을 경우 처음에는 흰빵에 의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에너지를 느끼지만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통곡물빵에 호박씨를 넣어 먹었다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피로감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차입니다. 커피를 비롯하여 차에는 보통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는 95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홍차 한 잔에는 약 240ml 기준 60에서 112mg, 우롱차 한 잔에는 37에서 55mg, 녹차에는 35에서 45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비롯하여 철, 인, 아연,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다량 들어있어서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해주는 자연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뼈 밀도를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인체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불면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잠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호박씨를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립토판을 매일 섭취하면 불면증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차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박씨를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제품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겠지만 호박씨와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을 위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차 종류를 선별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강차, 대추차, 페퍼민트, 카모마일과 같은 허브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호박씨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능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박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박씨의 올바른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호박씨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생으로 먹을 때 씨앗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즉 우리에게 익숙한 오메가3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 섭취를 통해 보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뇌 영양 공급원으로 알려진 레시틴 성분이 부족할 경우 기억력, 판단력, 방향 감각의 감퇴로 인해 치매가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 부족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머리가 푸석해지며 손톱이 부러지는 현상과 피부 건조증, 면역력 감소, 피로감과 무기력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 성분은 아쉽게도 열을 가하면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박씨의 리놀렌산과 레시틴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또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하며 그 안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박씨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호박씨를 생으로 드실 때는 보관 중에 곰팡이 독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곰팡이가 피지 않는 호박을 섭취해야 장에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오븐에서 약 17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호박씨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농약이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호박씨를 추천드립니다. 구입하신 호박씨는 간식 또는 각종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박씨는 100g당 열량이 566칼로리로 고칼로리 식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복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호박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박씨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한데요. 호박씨 100g당 칼륨 함량은 73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씨 하루 적정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개수로는 약 150에서 180개 정도이고 양으로는 25g에서 30g 정도라고 하니 섭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역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과일과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두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포 보호와 노화 방지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호박씨의 비타민 E와 아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 피부 상태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유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그러나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의외로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는 25%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호박씨에는 100g당 마그네슘 함량이 530mg이나 함유돼 있어서 우유와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은 뇌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호박씨는 입안 가득 넣어 먹으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으로 먹기에 다소 밋밋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호박씨를 끓인 물에 넣어 호박씨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는 당뇨병 혈당 수치를 낮추고 침이나 체액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호박씨를 믹서기에 곱게 가루로 갈아서 우유에 타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호박씨를 함께 드시면 호박씨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대사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거트와 호박씨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뼈 건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고기, 돼지고기도 좋아하지만 고소한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한 날 먹는 한우부터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소불고기까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소고기는 예로부터 우리 몸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보완해준다고 하여 허리가 아프면 소의 허리뼈를, 다리가 아프면 소의 다리뼈를 푹 고아서 먹었습니다. 불고기를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굉장해서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은 완전 단백질 식품인데요. 각종 비타민은 물론 칼슘,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를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쇠약감, 어지럼증, 혈액 건강 심지어 뇌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외간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어 시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소고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소고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소고기의 잘못된 섭취 방법 첫 번째는 고온에 튀기거나 숯불에 구워 먹을 때 태운 부위를 무심코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특히 탄 부위가 더 맛있다고 하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탄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건강을 해치고 위암, 대장암 등 정말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기를 140에서 200도 사이에서 굽기 시작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온도는 단백질 변형으로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온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고기의 가장자리나 비계와 살코기 부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탄 부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벤조피렌은 고기가 탄 부위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탈 때 생기는 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면 몸에 좋지 않은 벤조피렌이 일반적으로 생성되므로 소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서 조리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오랫동안 많은 양의 벤조피렌에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하면 생식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유독 벤조피렌이 무서운 이유는 인체 내의 DNA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양파나 마늘과 같은 황화합물이 들어있는 향신료나 또는 적포도주와 녹차의 카테킨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함께 조리하면 벤조피렌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쌈채소와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채소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함께 먹는 채소인 부추가 소고기와 상극이라는 사실이 의아하실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소고기와 부추는 모두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인데요.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경우 발열, 두통, 소화불량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통과 위염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어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나 장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몸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까지 부을 수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고구마와 밤입니다. 소고기와 함께 저녁을 드신 후 후식으로 고구마나 밤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방에서는 소고기와 고구마 그리고 소고기와 밤을 서로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고구마 그리고 소고기와 밤은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소화작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고구마와 밤은 전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부담을 주고 복통과 설사 그리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육류 섭취는 심장질환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고기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육식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 과다 섭취와 조리 방법에 있는 것이지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55에서 60%, 지방은 15에서 20%, 단백질은 20에서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유가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다 섭취하고 육류 등의 단백질 섭취량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뼈를 단단히 받쳐주지 못해 골절 위험과 관절염 위험은 커지고 신체 균형 장애와 낙상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몸에 계속 쌓이는데요.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혈액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콩이나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 유제품 등에도 단백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낮아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일종이 빠져 있는데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류 섭취를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육식을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낮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수육처럼 삶거나 쪄서 섭취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필수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레드 와인입니다.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섭취하면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소화액이 분비되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와인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주는 탄닌과 카테킨 등으로 구성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초래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여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위험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에 물과 향유를 섞어서 두통, 소화장애, 신경통, 해열작용 등 질병 치료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레드 와인이 건강에 좋은 술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지요.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드시면 입속에 남아있는 고기의 단백질은 와인의 탄닌 성분이 잡아주고 와인의 떫은 맛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으므로 소고기와 레드 와인은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소고기는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많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깻잎과 함께 드시면 깻잎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C가 소고기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소고기의 콜레스테롤 증가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깻잎은 속을 고르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깻잎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심지어 시금치보다 철분이 2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깻잎을 3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 섭취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도 12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과 3개와 비슷한 함량에 가깝습니다. 소고기도 영양학적으로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열이 심하거나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깻잎이 만나면 이 두 음식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의 흡수가 극대화되어서 건강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를 드실 때는 깻잎 및 다양한 쌈채소를 꼭 곁들여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소고기를 국거리로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음식이 바로 소고기 뭇국인데요.
이렇게 국거리로 소고기와 무를 조리하면 인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에는 비타민 A, B 그리고 C와 함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는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사용될 만큼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관절을 원활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며 가래를 삭게 하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무가 만나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양분이 체내에서 최대한 많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먹는 무는 겨울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이 만점인 채소이기에 소고기 드실 때 잊지 마시고 무를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고기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소고기를 드실 때 태운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추, 고구마 그리고 밤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와인, 깻잎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시면 그 맛과 영양소가 2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구독자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